자, 이제 두 번째 클립입니다. 뭐 잔뜩 꺼내놨죠? 뭐 지우개도 좀 꺼내놓고요. 펜도 좀 꺼내놓고 팔레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뭐 페이지 넘기는 것도 있고 뭐 복잡해도 글씨 다 보이시죠? 이거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이제 원가의 의의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가의 정의부터 출발을 해서 가는데 미리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원가의 정의를 막 외워지지도 않을 거고요. 막 여러 번 읽어서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원가의 정의를 다시 끌어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 기회가 여러 번 있을 테니까 지금은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가 보다 하는 정도로 감만 살짝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가라고 하는 건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상적 경제적 활동에서의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단위, 즉 돈으로 측정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서 원가의 특성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원가의 특성인데요. 이 정의를 네 줄로 지금 이렇게 쪼개놨는데 요거 하나하나 대입시키면서 좀 볼까요?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하고 관련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뭐 더 설명드려도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테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것만 원가고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건 원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경제적 자원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돈으로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지만 원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열심히 설명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빨리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희생이 있었을 때 그게 돈으로 얼마인지 측정한 게 원가인데 그 같은 원가라고 하는 게 앞으로 막 이제 뭐 쪼갰다 붙였다 하면서 원가 계산을 할 텐데 그 원가를 집계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을 해서 앞으로 원가관리회계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7개의 개념을 정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본 개념 7개는요. 그 자체로 뭐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아셔야지 앞으로 원가관리회계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지금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원가를 측정하고 싶은 대상을 원가 대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형광펜으로 조금 바꿔볼까요? 노란색으로 해서 이거죠, 이거.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물론 원가 계산을 제조업체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근무하고 있는 회계법인 같은 데도 프로젝트별로 원가 계산 다 합니다. 서비스업이죠, 회계법인은. 근데 아무래도 교과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원가관리회계 시험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교재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를 측정한다 그러면 제품별 원가를 측정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제품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제품이 가장 대표적인 원가 대상입니다. 근데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하려다 보면 그 중간 단계로 이 부문을 거쳐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문별로 원가를 모았다가 다시 제품에다가 원가를 이렇게 이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부문의 원가를 모았을 때 그 부문도 원가 대상이에요. 근데 최근에는요, 보시니까 어때요? 활동, 작업, 서비스, 프로젝트, 프로그램, 공장 전체 이런 식으로 원가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져가지고 원가 대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 교재에는 우리 저기 멘토북 말이에요. 강의 노트 쪽에 제가 써놨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가의 대상의 개념이 최근 들어서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문구죠. 그건 틀린 문구로 우리가 지적해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가 집합이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코스트 풀. 여러분들 요즘에도 그런 용어 쓰는지 모르겠어요. 풀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을 가둬놓고선 거기서 수영하고 하는 것들 풀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름에 이제 풀장들 많이 가죠. 이처럼 원가를 모아놓은 것을, 물을 이렇게 담아놓은 것을 우리가 풀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원가를 모아놓은 것을 코스트 풀, 즉 원가 집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어떤 원가들을 모아놓느냐? 원가 대상에 일일이 다 추적할 수 없는 이른바 우리가 간접원가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원가들을 모아놓은 것을 원가 집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제조, 이거 색깔이 왜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고치겠습니다. 지우개로 좀 지우고요. 이게 전자칠판이 좋은 점도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바꿔야 되는 점도 좀 있어요. 제조 간접원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조, 간접, 원가. 이 원가가 가장 대표적인 원가 집합입니다. 각 제품별로 추적이 안 되는 원가들을 모아놓은 원가의 집합이 제조간접 원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가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모아놓은 것을 원가 집합이라고 하고요. 원가 집합에 모여있는 원가를 간접 원가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도 보시면 제조자가 붙어 있어서 그렇지 역시 간접 원가라고 돼 있잖아요. 자, 간접 원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가 하면 공통 원가다 이렇게도 불러요. 공통 원가다 이렇게도 불러요. 옛날 표현으로는요, 그냥 원가라는 말을 쓰기가 귀찮으니까 공통비 이런 식으로도 불렀었어요. 요즘 교재에는 잘 쓰진 않죠. 그냥 공통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원가 대상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원가 대상하고 딱 1대1로 매치시킬 수 없는 원가들을 우리가 간접원가 또는 공통원가라고 부르고요. 이와 같은 간접원가는 둘 이상의 원가 대상에 쪼개줘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어떤 논리를 세워서 할당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걸 이제 배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담으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 썼던 거 좀 지워볼게요. 여기서 좀 지우고요. 그 실무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이 원가 배분입니다. 간접 원가를 도대체 어떻게 배분을 해야 진실은 아니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갈 수 있겠느냐. 막 부서끼리 싸움도 나고 그냥 원가 담당자 입장에서 이렇게 고뇌하고 막 걱정되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역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그래도 정답에 좀 가깝게 지금까지 사람의 능력으로 찾아낸 가장 정답에 가까운 방법들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신물나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자, 앞으로 이제 원가 배분에 대해서 이제 신물나게 좀 보실 테고요. 우리 간접원가 봤으니까 이미 설명은 다 했는데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간접원가를 자 일정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예요. 이 일정 기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논리적인 기준이어야 되겠죠. 같은 논리적인 일정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다가 쪼개주는 그와 같은 절차를 원가 배분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 원가 할당, 원가 추적 뭐 이런 개념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 원가 할당, 코스트 어사인먼트라고 하는 건 어떤 원가 대상에다가 원가를 갖다가 붙이는 행동을 원가 할당이다 이렇게 불러요. 원가 할당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원가를 하나하나 원가 대상별로 추적해 나가는 것도 원가 할당의 일부고요. 이와 같은 원가 추적이 되지 않는 원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쪼갠다 그랬죠? 그 같은 쪼개는 걸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원가 추적과 원가 배분을 다 통칭해서 원가 할당이라고 한다. 우리 강의 노트에 있을 텐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원가 배분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이에요. 우리 멘토북에 보시면은 거기 4페이지에 4번 원가 행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을 텐데, 선생님이 강의를 조금 준비하다 보니까 원가 행태를 보시기 전에 원가 동인하고 조업도의 개념을 먼저 좀 보시고 다시 원가 행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 동인, 그 다음에 조업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원가 행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동인, 코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건 뭐냐? 원가 대상의 원가들이 막 변동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원가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원가가 적게 발생하고 할 텐데, 그 같은 총 원가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요인을 다 통칭해서 원가 동인이다. 이제 이렇게 불러요. 원가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품별 원가가 틀려질 때는 생산량이 가장 크게 좌우를 하게 될 겁니다. 생산량이 많으면 당연히 원가가 많이 발생하겠죠. 또 그거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죠? 작업 시간, 작업 준비 횟수, 부품이 얼마만큼 많은지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 제품별 원가가 많이 발생했다, 적게 발생했다를 설명해주는 원가 동인들이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구매 부서의 원가가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고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해보면 어떤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구매 주문서가 얼마만큼 많은지, 주문이 많이 들어가서 주문서가 많으면 그만큼 구매 부서의 원가가 많이 발생하겠죠. 구매 주문 횟수가 그만큼 적으면 아무래도 원가가 적게 발생하겠죠. 공급자가 얼마만큼 많은지, 왜 이게 구매 부서 원가의 원가 동인이 되는지 아세요?
공급업자의 수가 많으면 그중에 최적의 공급업자를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운송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광고 활동에 대해서 원가를 모은다라고 하게 되면 광고 매체는 TV인지 라디오인지,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어떤 IT 쪽에 뭐 모바일과 관련된 광고 매체인지, 뭐 작업 시간은 얼마만큼 되는지, 광고 시간은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출연 모델이 얼마만큼 숫자는 어떻게 되고 출연 모델의 유명도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유명도까지는 써 있지는 않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광고 활동의 원가가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는 데 있어서 원가의 발생 수준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가 발생에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주로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어떤 애들을 많이 반영을 하는가 하면 대표적인 원가 동인들을 이용해서 원가 계산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같은 대표적인 원가 동인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조업도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활용 정도다, 이렇게도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업도로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봤을 때 공장에서의 어떤 조업도의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조업도로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써볼까요? 우리 아까 보셨던 원가 동인 중에도 이미 나왔던 것들인데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맞습니다. 생산량.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작업시간. 자, 작업시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노동시간이라고도 하니까 전 노동시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기계가 얼마만큼 돌았는지, 기계시간. 기계예요, 기계. 네, 기계시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조업도의 개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가 동인하고 조업도를 보셨는데 이걸 왜 봤는가 하면 원가 행태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봤어요. 자, 원가 행태가 4번인데도 5, 6번을 먼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조업도가 변동함에 따라서 원가 발생액이 어떤 패턴에 따라서 또는 어떤 양상에 따라서 변동하는지, 그와 같은 변동하는 형태 또는 패턴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원가 행태다, 이렇게 불러요. 자, 원가를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뭐가 변동함에 따라서,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가 동인인 조업도가 변동함에 따라서 원가 발생액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그와 같은 원가의 발생 패턴을 원가 행태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개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개념을 보셨고요. 이제 7번째 개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관련 범위예요. relevant range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조금 전에 원가 행태에서 보셨던 개념을 그대로 끌고 오는데요. 원가와 조업도 간에 뭐 아까 발생 패턴 뭐 이런 형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어떤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조업도의, 자, 이게 구간이라고 썼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간을 관련 범위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은가 하면 분석의 의미를 가지는 어떤 최저 조업도와 최고 조업도 사이의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안 와닿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아무리 제품이 안 만들어져도 불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만 개는 만들어요, 항상. 그리고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공장에 맥시멈 커패시티가 있기 때문에 10만 개까지밖에는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뭐 원가의 행태를 분석한다라든지 했을 때 이 2만 개와 10만 개의 범위 안에서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분석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2만 개와 10만 개의 이 구간, 이 안에서 움직이는 이 범위를 관련 범위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보시면은 관련 범위에 대한 개념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클립까지 끝냈어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클립부터는 시험을 대비해서 제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우리 원가의 정의도 받고 관련 개념도 보셨으니까
원가를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클립에서 뵙도록 할게요.